2024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검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각 북한 최고 지도부에 보고됐습니다. 평양 만수대의회당 지하작전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김정은은 고위 간부들을 모아놓고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는 소식이 평양에 전해진 그날, 김정은은 회의실에서 물컵을 던지며 고위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들었습니다. 핵잠이 한반도에 등장하면 조선의 전략 균형이 무너지고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았죠. 그날 저녁 당 조직 지도부는 비상위로를 발령했고 보위부는 전국 단위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비밀 조사 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붕괴의 희생양으로 제가 선택됐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한 군수공장에서 일하던 저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공장 당비서가 전체 노동자들을 급히 집합시켰죠. 비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전쟁 도발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집합이 끝나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길 옆에서 일하던 박철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심상치 않아. 평양에서 난리가 났대. 철수는 당 간부의 친척이었습니다. 평양 소식을 가끔 전해주곤 했죠. 하지만 그날 철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최고존엄께서 회의실에서 탁자를 치시며 고함을 지르셨대. 총참모부 간부 2명이 그 자리에서 해임됐다고 들었어.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에서 최고 지도자가 격노한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그 책임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권력의 분노도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오후 2시 공장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국가보위부였습니다. 보위부원 4명이 내려 곧장 공장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기술부장 김영우가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영우는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당에 충성했습니다. 그런 영우가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영우가 끌려간 후 공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는 기계음만 울렸죠.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7시 귀가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당비서가 다시 한번 노동자들을 모았습니다. 동무들, 당 중앙으로부터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조선의 핵잠 개발 소식과 관련해 동요하는 발언을 한 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동무들 중 누가 반당적 발언을 들었다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자 옆작업 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서 동무, 우리 반에서 어제 저녁 이상한 말을 한 동무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반장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김성철 동무가 어제 작업 후 쉬는 시간에 남조선이 핵잠을 만들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철수와 작업장 구석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마음의 한 말이었죠. 하지만 북에서 그런 말은 체제 동요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당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성철 동무, 그 말이 사실입니까? 비서 동무, 저는 단지 지금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보위부에 출석하십시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출석 통보를 받는다는 건 이미 절반은 끝났다는 의미였죠.
조사를 받으면 고문이 시작됩니다. 자백을 강요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족도 함께 끌려가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순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살 난 딸 지혜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 잠깐 나와봐. 아내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보이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어.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무슨 일로요? 핵잠 관련해서 말 잘못했다고. 순이는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에서 보이부 조사는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그리고 지금 평양은 핵잠 소식으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최고 지도부는 분노했고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아래에서는 반드시 희생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이부에 가면 저는 끝입니다. 고문당하고 자백 강요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순이와 지혜도 함께 끌려가겠죠.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핵잠수함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정권, 그 공포 속에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희생되는 이 시스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순이, 우리 떠나야 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죠. 북에서 태어나 북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보이부 조사를 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언제요? 오늘 밤. 그날 오전 6시 청진 시내 전역에 확성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 인민은 비상동원 태세를 갖추라. 당 중앙의 특별 지시에 따라 모든 기관, 기업소, 인민반은 긴급 사상검열을 실시한다. 비상동원이었습니다. 북에서 비상동원은 전쟁 직전이나 중대한 내부 위기 상황에서만 발령됩니다. 거리에는 보위부원들과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배치됐죠. 검문소가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도망칠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오전 8시 인민반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반장은 평소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 반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성철이 집에 있었구만. 왜 출근 안 했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박 반장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오늘 저녁 인민반 회의가 있네. 당 조직 지도부에서 직접 지도원이 내려온다고 하더군. 반드시 참석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박 반장이 돌아간 후 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오늘 밤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 온 동네가 검열 중인데. 그래서 오늘 밤이야. 모두가 검열에 정신없을 때가 기회야.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청진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80km였습니다. 국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었죠. 군 제대 후 알게 된 이만수였습니다. 만수는 국경경비대 출신으로 제대 후 밀수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만수를 찾아갔습니다. 만수는 청진 수남구역의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만수가 경계하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성철이, 무슨 일이야? 형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국경이 얼마나 삼엄한지 아나? 핵잠 소식 이후로 경비대가 2배로 늘었어. 초소마다 조명탄 배치하고 순찰계까지 풀어놨다고.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만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 있나? 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몰래 모아둔 중국 돈이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죠. 좋아. 오늘 밤 11시에 청진역 뒤편 창고로 와. 거기서 트럭 한 대가 국경 쪽으로 간다. 그 트럭에 태워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긴. 이거 들키면 나도 끝이야. 조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더욱 삼엄해져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조사하고 있었죠. 검문소에서는 통행증을 검사했습니다. 저는 골목길로 돌아다니며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최 씨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죠. 무슨 혐의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보위부원 2명이 최 씨를 트럭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평생 당에 충성했는데. 보위부원이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떠났죠. 거리에는 최 씨 아내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지혜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저 할아버지가 끌려가요? 지혜야, 조용히 있어야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미 공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인민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해야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반 사무실에는 이미 주민 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서 있었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동무들, 지금 우리 공화국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핵잠수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부가 단속돼야 합니다. 혹시 동무들 중에 반당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없습니까? 그럼 한 분씩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일주일 동안 누가 이상한 말을 했는지. 지도원의 시선이 천천히 우리를 훑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죠. 김성철 동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동무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지도원은 저를 한참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죠. 회의가 끝난 건 밤 9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 후 청진역 뒤편 창고에서 만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이미 작은 보따리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중국 돈, 그리고 지혜의 사진 한 장이었죠. 지혜는 재웠어요. 곧 깨워야죠. 응. 10시 반에 깨워.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비좁고 낡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울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우리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죠. 밤 10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조용히 해야 해, 지혜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돌아가야 했죠. 30분을 걸어 청진역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만수가 트럭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트럭 짐칸에는 이미 2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였죠.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국경을 향해. 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죠.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만수가 짐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기 보이는 산 넘어가면 국경이야.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서 연락해. 조심하고.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 산이 보였죠. 저 산 너머가 두만강이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너기 전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지쳐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죠. 순이는 지혜를 업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 불빛이었죠. 여러 대였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급히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트럭 4대였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죠. 트럭들이 우리가 내린 곳에 멈춰 섰습니다. 보이부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10여 명은 됐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다. 찾아. 보이부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산을 훑었죠.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죠. 동쪽으로 발자국이 있다. 보이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방향이었습니다. 개 풀어. 군견 2마리가 풀려났습니다. 개들이 짖으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빨리 움직여야 해. 저는 순이와 지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능선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10분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지혜는 울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요. 조금만 참아, 지혜야. 조금만. 저는 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능선 끝에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물소리가 들렸죠. 두만강이었습니다. 저기다. 우리는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돌이 굴러 떨어졌죠. 뒤에서 보이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옆 바위에 맞아 불꽃이 튀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바위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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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철아, 어떡해?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은 약 50m 정도였죠. 건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뛰어내려야 해. 뭐라고요? 강으로 뛰어내려. 순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셋하면 뛴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계곡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3초 정도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콰당.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순이와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야, 순이야, 여기요. 순이가 지혜를 안고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지혜는 헐떡이고 있었죠. 반대편으로 헤엄쳐.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원들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쏴라.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에 빠졌습니다. 첨벙, 첨벙 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솟았죠. 우리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고 헤엄쳤습니다. 팔이 저려왔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분, 2분, 3분.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반대편 강변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죠. 추위에 떨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보이부원들이 강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지혜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중국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한 농가 창고에 숨어 지낸 지 3일째였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건 조선족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60이 넘은 노인으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고 했죠.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 숨어 있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돌 때가 있으니까. 박 씨는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옥수수죽과 만두였죠. 북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지혜는 만두를 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진짜 맛있어요. 만두란다. 많이 먹어. 순이는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우리 살았네요. 아직 긴장 풀면 안 돼. 한국까지 가야 해. 밤이 되면 저는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북에서는 전기가 부족해 밤하늘이 어두웠죠. 하지만 이곳은 불빛이 밝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박 씨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성철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수색 명령이 떨어졌대요.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청진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했대요. 당신들이 중요 기밀을 훔쳐 달아났다고 거짓 신고를 한 거죠. 북한은 종종 탈북자를 체포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거짓 신고를 합니다. 스파이나 범죄자로 몰아서 강제 송환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징이요. 여기서 기차로 18시간 거리입니다. 베이징까지 가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죠. 신분증이 없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좀 들겠지만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국 돈 2,000위안이요. 저는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500위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대줄게요. 나중에 한국 가서 여유 생기면 갚으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후 위조 신분증이 완성됐습니다. 조선족 신분증이었죠. 저는 장성철, 순이는 김순이, 지혜는 장지혜로 등록됐습니다. 내일 새벽 기차가 있어요. 그걸 타세요. 베이징까지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당에 충성했고 가족을 사랑했죠. 하지만 핵잠수함 하나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고 그 공포가 아래로 흘러내려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내부의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정권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위에서는 공포로 아래를 억누르고 아래에서는 생존을 위해 도망칩니다.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우리는 박 씨의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성철 씨, 꼭 살아남으세요. 한국 가서 잘 사세요. 박 씨,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국인들, 조선족들, 한족들, 모두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죠. 우리는 표를 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지혜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아무도 감시 안 해요? 여기는 다른 나라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지혜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자유란 아직 낯선 개념이었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 마을, 도시. 중국은 넓었습니다. 12시간째 기차가 한 역에 멈춰 섰습니다. 공안 2명이 기차에 올라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이 들통나면 끝이었습니다. 공안이 우리 좌석에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들여다봤죠. 5초, 10초, 15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선족이시네요. 어디 가십니까? 베이징에 친척 만나러 갑니다.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잘 가세요. 공안이 지나가자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죠. 18시간 후
기차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은 거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었죠. 대사관 정문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이도 울었고 지혜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국 땅은 아니었지만 한국 대사관은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보호구역 안, 우리는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탈북자, 가족 두 팀이 더 있었죠.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주라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손댈 수 없는 곳이었죠. 3일째 되던 날, 대사관 직원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김성철 씨, 북한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항의입니까? 당신을 국가기밀 유출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군수공장 설계도를 훔쳤다고 주장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단순 노동자였습니다. 설계도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죠.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늘 쓰는 수법이에요. 탈북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송환시키려는 거죠. 직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당국에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규정해 강제 송환하라고 요구했죠. 송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 직행입니다. 가족도 함께해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가 보호할 겁니다. 중국도 함부로 송환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대사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우리를 끌고 가는 꿈이었죠. 열흘째 되던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출국 허가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인천으로 갑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였죠.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새벽 5시, 우리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사관 직원이 특별 통로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일반 출국장이 아니었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여기서 헤어집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이코노미석이었죠.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지혜는 창가 좌석에 앉아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우리 하늘 위로 날아가요? 그래,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2시간 30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도 긴장한 얼굴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땅입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오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공항 내부의 특별시설로 안내됐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이었죠. 조사관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단순 확인 절차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탈북하셨는지 여쭤볼 겁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청진 군수공장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금속 가공 작업을 했습니다. 공장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노동자가 약 500명 정도였습니다. 주로 군용 차량 부품을 만들었죠. 조사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탈북 시기가 9월 말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북한 내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평양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장 당비서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김정은이 회의실에서 고위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당 간부 친척에게서 들었습니다. 평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죠. 전략무기 균형이 무너진다는 공포가 퍼졌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비상 1호가 발령됐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가 전국 단위 검열을 시작했죠. 보위부가 공장마다 들어와 사상 검열을 했습니다. 사상 검열이요? 핵잠 소식과 관련해 동요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체제에 의심을 품은 발언을 했다면 즉시 연행됐죠. 조사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표적이 된 겁니까? 네. 저는 동료와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핵잠이 개발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죠. 그게 신고됐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작업반장이었습니다. 평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북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 남을 팔아야 하니까요.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위부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네. 다음 날 아침 출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탈북을 결심했죠. 가족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위부 조사를 받으면 끝이라는 걸. 조사관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조금 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죠. 시장에서 직접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옥수수 1kg에 북한 돈 5,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3,000원인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부업을 했습니다. 퇴근 후 개인적으로 금속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았죠. 그렇게 해서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군대는 어땠습니까?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당시에도 식량난이 심각했습니다. 군인들이 배고파서 민가에 들어와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었죠.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북한 사회 구조, 당 조직, 보위부 시스템, 주민 통제 방식, 모든 걸 물었습니다. 6시간째 조사관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김성철 씨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원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조사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긴장이 풀렸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공포가 조금씩 녹아내렸죠. 감사합니다. 조사실을 나오자 순이와 지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 차량을 타고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이 있는 곳이었죠.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1시간 후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 정문을 들어서자 직원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든 여정이었죠? 북에서는 누구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이 낯설었죠. 우리 가족에게 배정된 방은 15평 정도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3개 있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었죠. 지혜가 침대에 뛰어올라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 침대 정말 푹신해요. 순이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여기 온수가 나와요. 온수가. 북에서는 온수를 쓰려면 나무를 떼서 물을 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왔죠. 첫날 저녁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 김치, 국. 북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법한 음식이었습니다. 지혜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꿈 아니에요? 진짜야, 지혜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식당에는 다른 탈북자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약 50명 정도였죠.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하나원 교육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 금융, 취업, 문화 모든 걸 배우실 겁니다. 교육 담당관의 말에 따르면 교육이 끝나면 정착금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기본 정착금 700만 원에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나왔죠. 돈을 그냥 준다고요? 옆에 앉은 탈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국가가 주민에게서 빼앗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국가가 돈을 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였습니다. 같은 언어지만 표현이 많이 달랐죠. 북한에서는 아바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꼬부랑 글씨는 영어고요. 뜨락도르는 트랙터입니다. 강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도 웃었죠.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이렇게 달라진 게 슬프면서도 웃겼습니다. 금융 교육도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카드 사용법, 세금 내는 법. 북에서는 배운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합니다.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뭡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늙어서 일 못할 때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일주일째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처 마트로 견학을 갔죠. 마트에 들어서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과자, 음료수. 북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요였습니다. 지혜가 바나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바나나란다. 먹어볼래? 직원이 바나나 한 송이를 사줬습니다. 지혜가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죠.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혜의 웃는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이런 풍요 속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2주째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섭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북한에서의 기억 때문에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이요. 하지만 깨어나면 여기가 한국이라는 걸 깨닫고 안심합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한 달째 취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북한처럼 동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강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투명하게 관리되죠. 야근 수당, 주휴 수당도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휴 수당이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도 돈을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쉬는 날에 돈을 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2달째 운전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차가 필수입니다.
면허만 따면 취업 기회가 넓어집니다. 저는 운전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북에서는 차를 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운전할 수 있었죠. 석 달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교육원장이 수료증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료증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석 달 전 두만강을 건널 때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죠.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순이와 지혜와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날 결심하길 잘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심한 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거고.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원 너머로 한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핵잠수함 소식 하나로 붕괴 직전까지 갔던 정권. 그 공포 속에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시스템.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였죠. 2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북한 집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정착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족 수에 따른 추가 지원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죠.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당신, 이 돈으로 뭐부터 해야 할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자. 나는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해. 취업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상담사가 제 이력을 보고 말했습니다. 금속 가공 경험이 있으시네요. 제조업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요? 네, 청진 군수공장에서 8년간 일했습니다. 여기서는 기계를 많이 다룹니다.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첫 출근 날 긴장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성철 씨,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적응 힘들죠? 네, 아직은 낯섭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반장인 김 과장은 특히 잘 챙겨줬습니다. 성철 씨, 점심 같이 먹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무한 리필이었죠. 와, 여기는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네요. 당연하죠. 여기는 한국입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죠. 250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월급 들어왔어. 순이가 통장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다 우리 돈이에요? 그래. 우리가 번 돈이야. 순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혜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죠. 북한 사투리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습니다. 지혜야, 왜 말투가 그래? 넌 어디서 왔어? 지혜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혜야, 넌 이상한 게 아니야. 넌 용감한 거야.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학급회의 시간에 통일 교육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반 지혜는 북한에서 온 친구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원래 같은 나라였어요. 지혜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 후로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지혜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구가 되려 했죠. 석 달 후 지혜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수연이가 저랑 친구하재요. 수연이가 제일 인기 많은 애예요.
지혜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저도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철 씨, 기술 교육 받을 생각 있어요?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CNC 가공 기술이요. 배우면 급여도 오르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야간 기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퇴근 후 학원에 가서 3시간씩 공부했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습니다. 성철 씨, 이제 반장으로 올라가세요. 월급도 50만 원 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순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지혜도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최고.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외식했습니다. 삼겹살을 먹었죠. 지혜가 고기를 한 점 입에 넣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정말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지혜야. 우리는 이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됐죠. 당신, 나도 돈 벌어요. 이제 우리 저축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였죠.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대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모습이 나왔죠. 여전히 어둡고 황폐했습니다. 성철 씨는 어때요? 북한 생각나요? 가끔 생각납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당연하죠.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생각이 났습니다. 핵잠수함 소식 하나로 평양이 뒤집히고 정권이 공포에 떨며 희생양을 찾던 그날,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보위부, 두만강을 건너며 들었던 총성, 그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2년 후 저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안산의 빌라였지만 우리의 집이었죠. 당신,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순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자기 방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와, 내 방이 생겼어. 내 방.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북한에 있었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래, 지혜야. 완전히 다르지. 아빠는 북한 생각 안 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생각나.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하지만 그날 핵잠수함 소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땅에서 공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당신이 결심하길 정말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잠수함 하나 때문에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공포가 아래로 흘러내려 수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도망쳤고 살아남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딸은 한국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자유롭게 일하며 웃습니다. 북한 정권은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핵무기로, 공포로, 억압으로는 체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이 오면 북에 남은 사람들도 자유를 맛볼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이곳이 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본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틱 스토리입니다. 2024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가 북한 정권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희생될 뻔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재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체제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유를 위해, 통일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